자,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인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드디어 결국 만났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당대표, 당을 이끄는 자리에 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만난 날 오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4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인물이 만난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은요. 그리고 협조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일단 말로는요.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오후 상황이고요. 오전에는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분위기와 지금부터 나가는 영상 속에 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죠. 제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건 분명하고요.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다시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뭐 좀 잘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오전과 오후에 만남,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분위기 좀 다르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확연히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장을 만날 때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 시작부터 거의 90도 인사로 들어갔어요. 90도 거의 폴더 수준으로 인사를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이 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본다면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서로 대화하는 제3자가 봤을 때 따뜻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로서 의장을 만나서 경청을 하고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는 거고요. 오후에 그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때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격으로 맞습니다. 카운터파트로. 대등한 자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표가 된 다음에 만난 자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갖는 어떤 위상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또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검사를 싫어하는 민주당이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말한 적도 엄청나게 있기 다시 때문에 쏴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는 면 그 다음에 비공개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게 뒷얘기가 좀 나온다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저도 자목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소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갔어요. 끝나고 이제 민주당 사무실 떠난 거예요. 그 이후에 민주당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좀 하시던. 뭐 알아도 말할 수 없고요. 뭐 있었습니까? 얘기는? 얘기가 없겠습니까? 평가라는 거 있겠지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야 대표 첫 상견례고요. 예. 국민들이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둘이 뭐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불꽃 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공개를 그렇게 하더라도. 인사하고 비공개 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좀 얘기했을까요? 대략적으로 아마 그 특검법 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 바로 설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개든 비공개든 예. 간에 다툴 수는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이제 야당 대표 만나는 부분은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매뉴얼입니다.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듯이 통상 그렇죠. 네, 통상 하는 것이고 줄에 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행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가치에 반하는 부분만 아니라 협력하겠다고 우리 야당 대표께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 실질적인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행동을 봐야죠. 만났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셨는데 혹시 이 만남이 끝난 뒤에 민주당 분들이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신 분도 있습니까? 오늘 실제 보니까 뭐 생각보단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혹시?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있겠지요? 욕만 하겠습니까? 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있겠지요라고 그냥 원칙론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이 언론에 공개된 모습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끝난 뒤에 여야가 각각 브리핑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 선거법 관련해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뭐 현안이 생긴다면 뭐 여야 간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들은 없었고요.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는요. 지금 소속 정당이 지금 등장하신 분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오늘 만남을 보시고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두 일단 비대위원장과 대표께. 그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은 이게 관례에 따른 상견례이기 때문에 덕담 수준으로 주고받고 거기서 무슨 가시돋친 얘기나 뼈 있는 얘기나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그 현안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두 분 대변인 나와서 같이 브리핑을 했어요. 예.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자.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별로 험악했거나 안 좋았으면 이견이 컸거나 이러면 따로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우리도 유리한 같이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이 하는 모습은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어떤 접점이 있었던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이게 가시돋친 설정이나 이런 게 없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따로 나와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브리핑할 텐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 공개된 그 모두 발언의 연장선에서 예. 아까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확정을 못 짓고 있어 그렇지 그 두 안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이견이 있거나 서로 이제 이 합쳐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제만 갖고서 예. 얘기를 가볍게 나눈 정도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더 높여놨습니다. 상대 당을 향해서 어쨌든 아주 거친 그런 비판을 예.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21대 국회의 임기가 그 2024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21대 국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예. 그거는 총선 준비나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싸울 건 싸우고 갈등할 건 갈등하더라도 예. 일을 일을 할 건 하자. 일을 하려면 만나야 되고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났잖아요. 피의자고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시절에 그런 본인의 감수성이나 또 본인의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원칙이랄까 이런 건 이제 잊으셔라. 지금은 정당의 대표다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만나서 우리는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협력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요 얘기 꺼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내년 돼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오늘 오전부터 여야는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만난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경전을 벌인 건데 바로 이 특검법 문제죠. 지금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그럼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재의결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이걸 놓고 각자 얘기를 좀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어제 얘기 그리고 오늘 여당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제가 당장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재표결할 때는 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탈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가 오면 그걸 그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올려서 다시 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하고 과연 총선 직전이 좋을 건가 아니면은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좋을 건가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뭐 오히려 이 법안이 좀 정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있고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합시다.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뭐 총선 준비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인데 민주당은요 좀 달라요.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걸 빨리 거부권을 하고 빨리 제의해달라. 이거는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재의결할 때 재의결은 무기명이니까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나는 이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라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윤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마지막에 김용민 의원님 마지막에 제 질문의 내용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재의결을 좀 미뤄서 예를 들어서 뭐 2월 중순까지 넘어가서 그때쯤 이제 공천이 다 여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때 여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재의결 투표에서는 이른바 반란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재의결에 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약간의 어떤 가정과 예측을 내는 건데 사실은 어제 180표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근데 20표 정도가 추가되면 200표니까 이거 통과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때는 행복하죠. 김용민 의원 표정 보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공천은 뭐 저희 당만 합니까? 민주당도 공천 작업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 그렇죠. 저희 당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의석수가 저희보다 반 이상이 많아요. 그렇다면 탈락자도 많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의 의식 구조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당에서 공천 탈락해서 소신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 하고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럼 공천 탈락하신 분이 뭐 앙심을 품고 다른 결정을 한다 이럴 가능성을 똑같이 보고 분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따라서 재의결 투표 결과를 두고 이러한 공천 여부를 가지고 소신을 바꾼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근데 김용민 의원도 국회의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저거 좀 생각하면서 이거 재의결 빨리 안 하고 미뤄서 결국은 뭐 2월 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방금 들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건 가정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그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 부대변인,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그동안 사례들이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족과 친인척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하겠다? 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과연 이게 본인의 권한에 적합한지 이 부분은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에 보장됐던 거부권은 최소한으로 이게 행사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입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정책 자체가 심각하게 정책, 국가 정책에 있어서 반한다든지 이거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가족, 친인척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그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거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권한 밖의 일이다. 두 번째는 과연 이 특검법 자체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뭐 침해를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권한 밖이다라는 것을 한번 판단받아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뭐라도 여당 차원에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총선 앞두고 내내 가다가 결국은 재의결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의 뭐 3월, 4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또? 아니 일단은 저는 그래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강서구 참패를 한 뒤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 생각이 나침반으로 삼고 하겠다. 지금 국민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정치적 수에 대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역풍을 감안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자체는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든 간에 이거는 끌어가야겠다라는 의지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심판 요청을 한다면 자 김기영 전 부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뒀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그 지금 내용을 듣고서 굉장히 생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헌재에서 받을 때 분명히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마저도 권한쟁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주장과 과정이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볼 때 지금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기존의 특검이라고 하면 여야가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로 이걸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상황을 사실상 생중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 보면 조국 수사나 그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라는 한 사람을 위한 어떤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법안이든 법률은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을 제외했을 때 누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그것을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법안 자체가 정략적이고 또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액션 또한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갈 텐데
여야가 지금 수싸움을 벌이는 것 같죠? 제 의결을 하면 언제쯤 할 것인가? 그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와 수를 놓고 지금 각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특검법 관련된 질문들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질문 받을 기회가 많았죠. 자,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요? 네.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걸 특별히 제가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가 어제 당 차원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것이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보면 약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다루기가 까다롭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는 내가 정면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이게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도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취임 전에 그 당정대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냈잖아요. 25일 날.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부담을 좀 덜 지우려는 여권 내 의중도 작용하는 것 같고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생각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총선력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을 했고 뭐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조건부로 예를 들어 특검 시기라든지 독소조항 제거라든지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좀 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당 내부의 그냥 기대였던 거죠. 전혀 저 이슈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특검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검찰이 일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검찰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또한 방관을 해왔고요. 예. 8개월 전에 이 법이 통과될 때 전혀 법안 내용에 대해서고 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통과되더라도 정쟁용 법안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면 힘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정작 힘이 빠진 거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결국 이 부담을 안고 총선을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 대변인, 지금 이 특검법 관련된 사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약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역할 분담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래 원내대표의 이 소관 사항이잖아요. 법안 통과 관련된 것은. 예. 거기다가 저희가 소수 여당인 입장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여론을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득 작업이요? 그렇죠. 이 법을 잘 보시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에 뭐 이 사건이 있었다거나 100번 양보해서 두 분이 결혼하신 이후에 검찰 고위직에 재임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주식 소유 문제가 있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주장이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분이 알지도 못하던 결혼 훨씬 전인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했었던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사건을 12년 후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현재 신분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혀 연관성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자, 두 분에 대해서 결혼도 전에 있었던 대통령 배우자의 결혼 전 과거를 캐서 거기에서 뭔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그게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논리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다. 이 정파적인 주장에 대해서 부당함을 저희는
반드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그 작업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법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으니까 그 이유로 가겠죠.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이 특단의 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로 보십니까? 결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뭔가를 건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특검법이 아닌 다른 어떤 조치를 건의한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나올까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론이 만약에 약간 부정적으로 기운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한 저희의 어떤 주장의 근거를 예.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론을 두고 예. 거래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이 법 자체가 태동의 시초부터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악법의 소지가 많다. 이것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예. 그 이후에 다른 얘기들은 이 특검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께서 지금 뭐 약간 반론하시겠다고 지금 손을 들으셨어요 지금. 대변인이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예. 약간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비약을 하셨는데 수사가 2020년에 고발 사건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어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예. 최고 정점에 선 권력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당시에 물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탈탈 털었다 이런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사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재권을 갖고 있던 분들은 예. 이른바 이제 친문 검사, 친정권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팀에서는 수사 진도가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한 번, 소환 수사 한 번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소환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정권 교체된 이유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든지 뭐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예.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가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사 중이고 예. 검찰이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이 답변을 반복했어요. 근데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묻는 겁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는지. 특검으로 가는 사안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권력자의 친인척 관련된 사건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네, 예.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건에서 특검을 해왔습니다. 여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김기영 전 부대변인하고 소영주 부대변인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뭐 제가 눈과 입을 두 분 보니까 막 간질간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먼저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기영 전 부대변인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볼 때 주어하고 목적어를 좀 중립적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바꿔 봤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2021년 6월에 제가 KBS 기자 19년을 하다가 나와서 윤석열 캠프에 제가 합류를 했을 때 그때 엑스파일이 어떻게 보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해서 줄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도 기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의미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고 얘기하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소영주 부대변인. 첫 번째는 국민들이 바보라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그 얘기를 여쭙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0년대 고발이고 총장 시절의 부인이고 혐의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력자의 배우자로서 1심 재판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재판부가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일람표와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나왔어요. 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검찰은 그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된 것이고 두 번째 이게 결혼 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는 결혼 전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 범죄 저질렀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면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과 상식에 맞게끔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제 얘기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현재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걸 수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91명에 해당하는 계좌 소유주를 다 추적을 해서 2명 가장 혐의가 짙은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91명 중에 1명일 뿐이에요. 그중에 가장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한 2명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그러면 특검을 해서 이 91명 중에 90명은 했고 1명은 안 했다고 해서 이걸 특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현재 신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정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신분이 아니라면 진즉 수사받고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내려졌겠죠. 그 신분 때문에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91명 중에 그 전주 2분을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그분들은 수사받고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결정을 안 내리니까 특검이 가는 거예요. 그게 특검의 방법일 수만은 없잖아요. 특검일 수만 아니죠. 있어야 되는 게 이미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인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특검의 전례를 보려면 특검 사안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수사를 안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안 한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얼마나 많이 수사를 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 불러서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하세요. 없으면 처분을 내려야죠. 없으면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건 그러니까 종결을 안 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불러서 수사라든 압수수색을 하든 그런 게 없이 그냥 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될 수밖에 지금 뭐 네 분이 그냥 서로 이 토론의 갈래들을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쭉쭉 뽑아서 얘기들 하시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들으셨으니까 지금 어떤 지점들이 여야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쟁점이 되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고요. 국회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자, 첫 번째 이슈 좀 이런 요모저모 좀 다뤄봤고요. 문제로 위 사람을 비상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제가 우리 팀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률 위원이십니다. 20년 넘게 공익활동에 헌신하셨고 우리의 김혜지 의원이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한 의정활동 해오셨고 민경우 의원입니다. 운동권의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이제 비대위원들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요, 요에 앞서서는 오늘 사무총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이게 이제 여당의 싱크탱크잖아요. 그 인선에 대한 또 내용도 좀 발표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전문 조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인선이 있었죠. 여기 화면 보시면요. 장동혁 의원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원내대변인으로 소개됐는데 이제 사무총장이 됐어요. 충남 지역의 지역구가 있고 초선입니다. 보통 사무총장은 한 3선 정도가 했는데 초선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임명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직 기자였죠.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 대변인 특히 사무총장이면 당의 살림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꽤 높았어요. 보통 3선 정도 했었는데 앞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초선 의원을 뽑았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조인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능력 본위로 선수와 상관없이 뽑은 인사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무총장이 과거에는 당 사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금도 중요한 자리지만 그랬고 한데 장동혁 의원은 초선이고 또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이라 그냥 0.5선 이렇게 또 표현하죠. 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그만큼 당에서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장동혁 의원이 보여줬던 능력과 여러 평판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상 이 선수라는 벽에
우리가 갖춰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3선, 뭐 무두구는 재선, 뭐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깼다는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인선 기준이라는 것이 역시 능력 이런 것에 바탕이 된 것이다. 어떤 관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시 또 생각합니다. 법조인 선호가 좀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장동혁 의원은요 법조인일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도 했었어요.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뭐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엄청난 또 비난을 했을 텐데 예. 그런 어떤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선호했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오늘 인선이 사실 언론에서 예상 못했었는데 굉장히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초선 사무총장이구나 이렇게 약간 파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비대위원 중에 한 분 요거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계속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 과거에서 이른바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노인회에서 이게 또 반발이 있었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예, 노인회 화면입니다. 이게 논란된 발언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논란된 발언. 이거를 제가 좀 읽기에도 조금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뭐 오래 산다는 거. 근데 본인이 또 금방 또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리고 나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어제입니다. 노인 회장이 한강의 기적 일궈낸 세대에게 망언을 했다. 민경우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은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민경우 비대위원이 오늘 임명장 받으면서 또 관련된 얘기 좀 꺼내놨군요. 그리고 당에서도 약간 걱정을 하면서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민경우. 먼저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어쨌든 그 발언 내용은 부적절해서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방금 그 대한노인회 발언 관련해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의 대표적인 실언 막말로 꼽히는 게 이제 어르신들 편의 발언인데 과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사례들이 있죠. 예, 그것 예.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어르신 평의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뭐 야단도 맞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김은경 비대위가 시작하자마자 힘이 확 빠지는 이제 그런 악재가 됐었는데 당시 발언 내용이 뭐였는지를 돌이켜보면 이게 이제 투표권을 좀 달리해야 된다. 미래가 아직 한참 남은 젊은이들하고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그때 발칵했죠. 나이 그걸로. 비례 투표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저 민경우 비대위원의 발언은 더 심각해요.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고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건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맥락을 386 세대가 세대 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다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맥락이 맞지 않아요. 386 세대 비판하는 거하고 어르신들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그 맥락상 연관이 있습니까? 변명에 불과하고 저 정도 발언이면 그 민경우 비대위원은 특정한 용도로 발탁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586 저격용으로 과거에 저분도 운동을 했던 그렇죠. 분이고 586 세대예요. 586이 다 이제 현실 사회의 변화와 현실 정치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좀 현실적인 사고로 돌아왔을 때 끝까지 친북적인 활동을 마지막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전향해가지고 586 저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투입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의 저런 반발이나 저게 총선 때 되면 저 발언이 계속 소환될 거거든요. 그런 악재를 고려한다면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경우 부대변인. 사실 과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그 과거 이른바 노인 비하, 노인 폄하 논란이 됐던 그 발언 때문에 그게 불거졌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판했던 모습과 당시의 발언들이 또 소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43년생이고 이제 여든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대한 존중, 감사함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정치라 하면 어떻게 본다면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현실에 기초하고 과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제가 돼야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사과는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대한노인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표하는 그런 모임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 민경우 비대위원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우선은 가서 본인의 어떤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고요. 많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도 미흡함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대별로,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그 수용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못은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사태냐 아니다 이 문제보다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이 문제까지를 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이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그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굉장히 비판 논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노인 비하 폐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프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좀 이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가 돼버렸죠.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래서 정치가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격 있게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궁색할 겁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기대가 높았잖아요. 근데 민경우 비대위원을 임명하면서 정말 당시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86 청산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빨리 돌아가셔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경우 비대위원장이 저기에 앉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노인분들은 그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민경우 비대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운동권의 어떤 그런 특권 정치 이런 부분을 청산하라고 왔잖아요. 저는 민경우 비대위원장부터 발언부터 청산하고 비대위원장이 오셔야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비대위원장 자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첫 출발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 뭐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좀 굉장히 좀 화를 내셨어요. 아무튼 좀 약간 여당으로서는 약간 난처한 상황. 지금 두 분 여기 아까 김용정 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이건 빨리 좀 수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만난 윤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잖아요. 그럼 올 들어 세 번째니까 오늘까지 세 번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오늘 관저에서 오찬을 한 게 있어요.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도 공개가 되고 영상도 공개되는 저런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했죠. 그동안 산책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저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 10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현충원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함께한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오늘까지 세 번 같이 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하죠. 지난 대구 방문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잖아요. 대구 방문 때 서울로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왔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거다. 그걸 실천한 거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오찬한 겁니다 정도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유석 대변인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이 만나면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났다로 끝나지 않고 이거 무슨 의미지라고 언론은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세 번의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요. 자, 보면은 10월, 11월, 12월 각각입니다, 지금. 근데 저 10월 26일인데 그 직전에 사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패배했잖아요, 여당이.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7일은 대구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TK 지지율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른바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뭐 거부권 행사한다.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다. 약간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기일 수도 있는 이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각각의 위기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언론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언론이 좀 너무 나가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죠. 예를 들어서 맨 왼쪽 사진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거. 추도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26일. 그렇습니다. 강서 재보궐선거 날짜를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날짜에 비슷하게 맞춰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당시에 되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바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날이 그날이고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이란 날짜가 겹쳤으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히 공항에서 오셨다고 보는 거지. 그 선거 패배의 어떤 수습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얘기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갖는 의미가 더 크죠. 그리고 두 번째 11월 달에 박 전 대통령을 또 대구에 가서 만나신 그 부분도 여론조사상에서 TK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갔다. 그것도 상당히 자기적인 게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법 관련 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얘기예요. 뭐 일정 부분 몇 명의 뭐 TK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얘기를 해달라고 뭐 이런 해석인데 지금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걸 보면 뭐 시점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오찬 회동 그 모습이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장시간 차를 타셨네.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어요. 네. 자, 앉으시죠. 이따가 점심 드시고. 달성에 그 강아지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좀 조그만 방 몇 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글쎄요. 아까 이제 윤석 대변인은 꿈보다 해봉 아니냐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주 만난다고 봐야죠.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뭐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더 자주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례적으로 자주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사저에 찾아갔을 때 TK에서도 굉장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TK 민심을 좀 다독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물러났지만 그래도 TK 지역의 민심에 갖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방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관저로 초청한 건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당시 사저로 찾아갔을 때 관저로 한번 모시겠다. 적절한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을 그 약속을 지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뭐 손해 날 건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런 등등의 그 성격의 만남인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정치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친박들한테도 나 팔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저런 그 만남의 장면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 나가게 되면 예. 본인은 아무리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려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이름이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여러 형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용 전 부대변인, 아무래도 오늘 회동, 뭐 특히 TK 지역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네, 예. 그 세 번의 만남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만남은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부대변인이 있었기 그 당시엔 때문에 대통령실 근무하셨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역사에 대한 무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무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가게 됐을 때 박정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그날 갔을 때가 사우디하고 카타르 순방 이후에 바로 오자마자 예. 가셨거든요. 저도 그때 갔지만 1973년도에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사우디에 가서 현장에서 땀 흘려서 어떻게 보면 외화를 벌어서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헌신을 하셨는데 그때 50년 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놓인 상황은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모든 것 미래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예. 불확실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했던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때는 불확실했죠. 그렇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할수록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면도 거치고 좀 안 좋은 면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듣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게 어떤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TK 지역에서의 어떤 분들이 또 볼 때 좋은 예.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정 부분 되지만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좀 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생각, 예. 철학, 그런 역사관 예.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의 회동,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짚어주셨어요. 이준석에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다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있을까? 있나? 정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이른바 천아용인이라고 꼽히는 네 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오늘 탈당한다고 밝혔어요. 기자회견을 각각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치인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자, 일단 천아용인 4명 중에 2명이 지금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합류한다고. 근데 그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냥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조금 이따가 입장을 낼게요. 이렇게 예고한 상태죠. 고민 중이다. 요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자, 그럼 지금 앞에 네 분께 OX 판넬 드렸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 잘 듣고 바로 선택해 주세요. 자, 향후에 국민의힘도 총선 공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분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건 뭐 예상대로 딱 2분씩. X 2분, O 2분인데요. 그러면은 일단 X, O.
일단 내가 교차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서영주 부대변인인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대한민국 정치사를 봤을 때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뭐 나왔던 분들은요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또 정치의 현실이고요. 예.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뭐 바람상 안 갈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혁신의 대상이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당도 찾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요. 저는 천하람 위원장과 지금 뭐 이긴 의원의 어떤 이런 기자회견 그 예. 이후로 이어질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큰 바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담을 사람을 머릿속에 없겠습니까? 이미 다 있고 지금 양쪽에 이 사표를 품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영주 부대변인이 민주당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지금 뭐 신당 얘기 이낙연 신당이 있거든요. 그럼 이낙연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도 글로 갈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야 그렇기 때문에 불문하고 있는 있을 것이에요.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 있다. 아무튼 양쪽 다 있다. 자, 이번엔 윤석 대변인은 X입니다. 없을 것 같다. 저희는 좀 다르죠. 이준석 신당의 성격이 보수색을 덜 띠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보수 신당으로 볼 수 없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탈당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면서 정의당까지 품을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면 보수당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공천에 탈락해서 뭔가 총선 출마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신당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지금까지 천아용인 4명이 1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탈락을 했고 추가된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1년 동안 뭘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살짝 신당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당에 가는 것이 잔류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 옮길 텐데 과연 뭘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탈당 선언한 천하람 위원장, 그 신당이 생기면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 좀 맡겠다 이런 것까지 알려졌는데 다양한 분들과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설명을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류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의사의 강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시고. 자, 박원석 전 의원님은 O 있을 거다. 공천 탈락하신 분 중에 신당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좀 전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확신을 가지고 바람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있다. 예, 다양한 현역 의원들을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의 범위가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예고편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천이 그렇게 크게 들썩이면 그만큼 이제 이탈하는 그런 이제 이탈의 대열도 커질 수 있고 그거 뭐 주워 담을 수 있죠. 충분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주워 담을 의지를 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뭐 그거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일 테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좀 전에 서영주 그 부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에서라고 안 일어날까요? 예.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민주당의 공천을 전후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탈해서 당을 옮기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는 염두에 둬야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떤 그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폄훼하고 거기 갈 사람은 없다. 뭐 사실은 그걸 축소시켜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데미지를 덜 받는 건 맞는데 현실을 또 있는 그대로 봐야죠.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면하다가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윤석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아니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생기는 것과 이준석 신당 생기는 건 전혀 다르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1년간의 천하용인의 그 과정, 정치 과정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 투쟁을 했으면 적어도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징후라도 알아야 돼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은 있을지 몰라도 박원석 의원님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X 선택하신 김기용 전 부대변인, 자,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면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보수 쪽으로 사람들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나 중도 입장에서는 힘을 모아주길 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당이라 그 방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화의 가치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건 많이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은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 이번 총선만큼 대한민국이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그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공간은 양당이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비대 리더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노력이 배가 될수록 이쪽의 공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 당대표가 됐을 때 상황은 뭐냐면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TK에서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개혁 신당 새로운 어떤 정당의 어떤 그 캐파가 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리는 얘기를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내놨어요. 당내 상황에 관한 내용인 거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농구에서는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발 지탱하고 다른 발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되는 거죠.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 플레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당내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자 얘기를 꺼내는 건데 여야가 사실 그동안 당내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일부러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이 나가는 동안 자기가 발언하고 싶다고 소리를 듣는데 무슨 발언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을 드셨어요. 제가 한 짧게 드릴게요. 한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되게 말 멋있게 하거든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라 행동 따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면 안 되죠. 비대위원장이라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해놓고 일성이 뭡니까? 흰건이 특검법 본인이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결국엔 대통령은 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소문난 잔치였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냥 요란한 빈수레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기대가 높은 만큼 추락하는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말만 멋있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비대위가 오늘 시작했어요.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기대를 저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말 설마 직영 점주 역할을 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자, 한동훈의 하루를 보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1년 4개월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한쪽이 나오면 또 한쪽 바로 나와요. 지금 그걸 당대표님을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자, 꼼수 탄핵 희망회로 돌린 조국. 이렇게 됐어요. 조국 전 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으면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자. 그러니까 뭐 중임제 개헌을 한 다음에 부칙을 조항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대선을 빨리 치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이거 윤석 대변인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이 많이 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그 최고학부에서 교수를 한 분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조국 장관의 그 로스쿨 시절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타락을 하셨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겪고 난 다음에 조국 교수에게 배운 그 형사법 관련 강의와 조국 개인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탄핵, 대통령을 어떻게든 임기 중에 끌어내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저 표현이, 저 얘기가 알려진 다음에 이게 탄핵 효과를 노리는 꼼수 탄핵이냐? 약간 이런 기사도 나오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꼼수라는 단어를 넣기에는 그 탄핵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사실 탄핵과 꼼수가 같이 가는 게요, 이게.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헌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헌법 개정, 우리 지금 헌법 지금 몇십 년째 못 바꾸고 있어요. 헌법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현행 헌법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헌법의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이 임기 조항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적어 놓을 정도로 임기 연장 관련한 거를 막는 그런 조항인데 이걸 거꾸로 임기 단축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칙에다 그걸 둔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 심판,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당선 효과를 완전히 소급을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교수 시절의 제자, 로스쿨 제자도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감 전 당협위원장인데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습니까?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에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막 이렇게 약간 비판을 했어요. 지금 뭐 소속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과거에 로스쿨 때 배웠습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밝혔죠.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현행 헌법 조항상으로요 중임제 개헌을 해도 현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되잖아요. 지금 헌법 조항상.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왜 제자의 지적을 받을 정도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임기를 총선하고 맞추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임기를 맞추자. 그 얘기는 그 중임제 개헌론이 나올 때 늘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양보해야 된다. 그걸 아마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 개헌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낸다 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효과에? 뭐 해석상 그럴 수도 있는데 200석이라는 목표를 야권 지지자들한테 각인시키고 결집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200석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되고요. 그다음에 개헌선이고 그다음에 탄핵이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게 200석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200석을 해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받아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갈수록 좀 저런 얘기들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목표가 있어도 저게 공공연히 내놓고 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역효과가 나거든요. 200석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00석 자신 있나 보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 할 때 무슨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했다가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는데 총선 앞두고 이제 그런 식의 레토릭이나 그런 식의 뭐 목표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전 장관이 야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메신저지만 국민 예.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분이 자꾸 민주당을 대표하는 메신저인 것처럼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부담돼요. 본인은 뭐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응원가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조용히 있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조용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요,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보복 운전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이 본인이 예비 후보 이런 거에도 문제도 발생했는데 이런 입장을 했어요. 대리 기사님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복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 기사가 대신했으니까 본인이 대리를 찾겠다. 근데 본인은 일단 그 대리 기사 누구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찾겠대요. 근데 대리기사 이 대리운전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찾겠다고 나섰고, 보시면 억울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는 9,700곳의 대리기사 업체 모두 찾아가 시작할 것.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요, 다음 사진 좀 보시죠. 이게 국회 앞을 포함해서 대리기사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김기용 전 부대변인. 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현수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피곤한데 제가 보면 저도 좀 답답하고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리기사를 찾는 방식은 굳이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그때 누군가 이렇게 대리기사를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른다 그러는데요? 아니 그거를 주변에 같이 뭐 술을 했든 뭘 같이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통화했던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법을 안 하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진짜 쇼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 방식을 쓰는 방법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오거든요. 힘내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과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들을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안타깝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요. 이경 전 부대변인이 저렇게 대리기사 찾겠다고 지금 저렇게 본인 말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찾았어요. 그 대리기사를.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받았잖아요. 이게 혹시 적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찾으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체 검사 같은 거예요. 적격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게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한 4, 5년 넘게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것이죠. 근데 대리기사를 찾게 되면 이건 따지고 보면은 아예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 판단이 나왔잖아요. 1심이 나왔죠. 그러니까 2심에서 다투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찾으면 주체가 바뀌는 거라서 무죄 입증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박이 있고 뭐 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판할 수 있으나 본인은 억울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동료로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런 현수막 자꾸 이렇게 내걸리고 있는 거 당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대리기사는 저는 이름이 없어요. 국회 앞에도 뭐 걸려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다음에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이종배 서울시의원 저분 좀 말씀이 심해요. 저 부분은 본인이 억울해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부분이 쇼든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는 대리기사를 못 오간다 이런 것은 좀 논리 안 맞잖아요. 또 그런 입장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고 한 정치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뭐 좀 털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리기사 한 명을 못 찾아서 지금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니까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이 되죠. 이경 전 부대변인의 말이라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대리기사분이 나타나면 그분은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 찾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별건으로서의 운전했던 보복을 했나 안 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전체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께서 보복 운전한다고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바르게 보세요. 이거 듣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저는 지금 그렇게 저게 너무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 거지.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선배를 찾으세요. 대리기사를 찾지 말고. 아니, 그런 이경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두 분은 그만 말씀하시고 박원석 전 의원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글쎄요. 저는 이미 이제 총선에 나선 건 어려워졌고 평판이라도 좀 지키고 적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중립적 여론으로 이걸 만들자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게 찾아지겠습니까? 아니 찾아지겠냐고 생각해.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찾아지면 그분은 사실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찾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하고 모임을 같이 했던 대리기사를 불러줬던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이 범위가 좁잖아요. 그럼 거기서 찾아야지 왜 9,700개 업체를 다닙니까? 뭐 선거운동으로 다니나요? 사실 말이 그렇지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는 업체를 찾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같이 이마 이순신の討ち取らねばなりません。 저들이 쉽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순신を捕らえたこそこの戦。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발포하라! あの巻きどもを突き受け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던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모습까지 저희가 좀 압축해서 전해드렸는데 명랑, 한산 그리고 이번엔 노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을 다룬 영화 3편을 만드신 분, 10년간의 대장정을 이끌어 오신 분, 김한민 감독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 바쁘신 일정 끝내고 이제 영화 개봉되고 굉장히 좀 뭘까요? 기대도 하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런데요. 이번 영화가 노량, 죽음의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이 개봉 열흘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된 건데 지금 뭐 300만 관객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엔 어느 정도 관객들이 좀 호응을 하실까라고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3부작 피날레인 만큼 예. 이제 유종 의미를 좀 거뒀으면 하고요. 예. 저는 뭐 이제는 관객들의 뭐 호응이 있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 의미를 더 찾아주는 작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이런 거 내놓으면 사실은 이 관객분들이 다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지켜볼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영화 3편을 만드신 건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정치권에서도 선거 등이 나가면 참 인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 꺼내는 영웅인데 김한민 감독께서는 왜 이순신이란 영화, 이 영웅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꽂히신 겁니까? 왜 그 인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예. 임진왜란 7년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예. 임진왜란 7년이라는 그 힘든 시기에 이분이 갖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다. 예,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리고 더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솔직한 심정으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다루면 다룰수록 뭔가 더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통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혹시 메시지 같은 거는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이게 3부작으로 예. 오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항상 그 전쟁에 있어서 왜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왜 특히 노량에서는 왜 도망가는 적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예.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을 응징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응징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함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복귀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영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사실은 첫 편인 명랑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할을 배우 최민식 씨가 했고요. 두 번째인 한산에서는 박해일 씨, 그리고 이번 노량에서는 배우 김윤식 씨가 했는데 각각 이순신 역할을 맡았는데 왜 이 각각의 영화마다 배우가 다 다릅니까? 예를 들면 영화 세 편에 똑같은 배우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달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편의 그 이순신의 해전, 명량, 한산, 노량이 굉장히 특색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일 실존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로 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해전의 특색에 맞게끔 그 배우분들을 그 해전에 맞는 적절한 캐스팅, 이런 어떤 배역 설정이 오히려 더 이순신 장군을 좀 더 관객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차츰 강해지던데요. 그럼 처음부터 각각의 편에 다른 배우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명량을 하면서 우리 최민식 배우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편을 과감하게 가도 괜찮겠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분의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는데 김한민 감독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세 배우 중에서 이분이 가장 이순신 장군에 가까웠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안하지만 세 사람 다 아닌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압니까? 그러면 그 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해전의 특색에 맞게끔 용장으로서, 그다음에 지장으로서, 현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 특징을 세 분이 잘 갖고 있어가지고, 그 매 회편을 할 때마다 이분이 이순신 같아라는 느낌이 너무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안 하고요, 진심으로요. 그러면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번에 이 3부작 마지막 편인 노량에서는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북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북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특히 이 끝부분에 북소리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아주 그냥 긴 북소리가 나오는데 이 북소리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고 길게 가져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의 본능 같은 건데 북소리가 함의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북소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죽음과 이렇게 연계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북소리 다음에 거친 호흡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히데요시의 어떤 느낌들을 배치를 하니까 너무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후반부에 장군의 어떤 그 독전의 북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장군의 뜻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 왜 도망가는 적들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내지는 향후에 완전한 어떤 종결,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치열한 전투를 벌인 이순신 장군의 그 대의, 의지가 그 북소리에 너무나 감독이지만 너무 뭉클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북소리를 통해서 다른 장수들을 심지어는 명나라의 진린이나 다른 장수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독전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어떤 적장들에게는 또 굉장한 어떤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또 북을 치다가 또 돌아가셨으니까요. 실제 기록에서도 그러한 어떤 자기 희생의 모습들이 이게 그 북소리가 결국 이순신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의지와 그 대의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자, 많은 관객들이 거기서 그래도 뭉클하다. 굉장히 감동이었다라고. 그 북소리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김환인 감독이 만드신 이 이순신 장군 이 세 편의 영화 사실은 해상 전투신이 명랑보다는 한산에서 좀 더 강렬하고 길어지고요. 그리고 노량에서 더 길어지고 강렬해졌다. 그래서 해상
전투신이 굉장히 실감난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데 사실 이거 만드실 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예. 해상 전투신은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 그 사이에 기술적 예. 발전이 있었던 겁니까? 그만큼 이제 물에 대한 R&D와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과 그리고 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명량과 한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 노량이 그런 기술적인 축적을 바탕으로 정말 볼만한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해전신이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부작으로 만드실 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신 건가요? 예, 그건 잡았습니다. 그럼 3부작으로도 끝내겠다라는 거 처음부터 잡으시고 예, 영화를 시작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역사 3부작으로 시작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최종병기 활, 그다음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14년에 명량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순신 장군의 3부작이 필요하다. 들여다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볼수록 아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관객들하고 이거 공감해야 돼. 이건 보여드려야겠어. 이러한 느낌들이 강해지는 게 이순신 장군의 어떤 다른 면모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이 3대 해전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앞서서 만든 뭐 최종병기와 이런 영화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영화인데 이런 역사물에 주목을 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라고 하지만 저는 역사를 현재로 인식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인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 과거의 리얼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현재를 깨닫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과거에 너무나 우리가 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를 띈 인간들이 많았고 그런 어떤 손조들이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이고요. 그런 인물의 역사 속 인물에 좀 주목을 하셨다. 인물과 사건,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 3부작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보니까 제가 이 방송 전에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드라마 이런 걸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 소개 좀 해주신다면.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 그 마지막에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광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마지막 말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하고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통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꿈꾸었다 아까 북소리를 통해서 그 함의적인 어떤 대의를 갖고 있었다고 했던 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 완전한 어떤 항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후대에 아주 깊이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화두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바로 300년 후에 다시 또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로 이게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또 분단이라는 지금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이라는 데서 꼭 그 전쟁을 완전한 종결로 완전한 항복으로 끝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임진왜란 7년사에서 4년 이상을 끌었던 그 지리한 강화 협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제된 조선이 배제된 그 강화 협상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현재 우리에게 다시 그 역사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제대로 찾아보자. 근데 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드라마보다. 영화도 다시 보시면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영화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김한민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